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노무현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걸었죠. 그래서 집권에 성공했어요. 물론 수도 이전은 그래요, 자초됐지만 그 행정도시 건설에 성공을 했죠. 조선 총독부 이후로 도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노무현 이전까지는 어떤가요? 생산적인 도시를 건설하려 했다는 거예요. 뭐 부산도 그러하고 뭐 울산도 그러하고 뭐 여수 뭐 목포 뭐 군산 다 생산적인 도시인 거죠. 생산을 위한 도시인 거죠. 노무현 때 처음으로 국가적 낭비를 야기하는 비생산적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파는 이제 굉장히 컸죠. 그 뒤로 한국 국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되나요?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래요.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어떤 생각이 포기가 된 거죠.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하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떻게 발전시키냐, 그런 게 중요하죠. 국가의 생산성을 해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걸 요구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도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크게 발전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발전하고 똑같죠. 민간 기업 육성해야 된다. 민간 기업이 절로 생기면 좋죠. 또 투자를 받는 것도 있죠. 한국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꼭 한국 기업만 투자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일본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미국, 뭐 중국, 뭐 여러 국가들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하기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한번 이제 취해볼 수 있는 조치가 뭐라 했나요? 한국에는 인재들이 다 서울로에 주로 이제 몰리더라. 우선 이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봐라. 그래요.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조치들은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이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성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분부터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국가에 이롭고 자기 지역에도 이로운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이제까지 민간 기업 육성에 대해서 민간 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거 다 언급하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이제 민간 기업의 포커스를 맞춰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만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한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근대국가가 수립되지 않았다. 사실이죠, 뭐.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거치자면 상공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생기고 성장하며 기업들이 집중된 도시가 건설된다. 그 역사적 과정인데, 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죠. 자생적으로
근대 국가가 수립된 거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있고 그런 자들은 근대 국가 수립을 원하지 않겠죠. 스스로 근대 국가를 수립하겠다. 일본이 그랬죠. 한국은 안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같이 통상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정적으로 어떻게 생기냐? 상공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저항 세력의 어떤 빈틈에서 생기는 거죠. 상공업이 발전하면 기업들이 몰리겠죠.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도시 주민들은 새로운 세력인데 기존의 신분이 높은 세력은 새로이 등장한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력이 계속 커지네? 가만두면 안 되겠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 세력 항상 있잖아요. 통상 그러한 이유로 내전이 일어나고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잘 보라는 거예요. 영국이건 네덜란드건 프랑스건 반발 세력이 없었냐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승리하면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거고 100만 명 이상이 죽더라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패배하면 그래요. 근대국가가 수립되지 않겠죠. 근대국가 수립을 빠르게 달성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사실이죠 뭐. 미국이라 해서 뭐 평화롭게 건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독립전쟁은 뭐 건국이니까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지만 뭐 그 남북 전쟁 했잖아요. 미국도 100만 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나요? 링컨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링컨이 미국에서 존경받나요? 존경받지 않나요?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왜 존경받느냐? 근대국가 수립이 뭐 공동체의 번영에 크게 기여하죠. 또한 국민들이 삶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크게 기여한 이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는데 그저 맞서 싸워서 한국을 건국한 이승만 존경받냐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 악당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 박정희 전두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근대국가 수립이 달성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패배하면 희생자만 발생하고 근대국가 수립은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많죠. 공산주의가 수립된 곳, 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겠죠.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근대국가가 수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있죠. 뭐 한번 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이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폭동이 일어났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한 2, 3만 명 죽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근대 국가 수립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희생자가 생긴다 해서 달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는 끝난 게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군사정부가 근대국가 수립할 때도 일부 국민들이 저항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 일어난 광주 사태인데 16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근대국가 수립할 때 이승만 수립할 때 그것도 이제 그것은 이제 건국 과정이었으니까 빼고 한국은 근대국가를 수립할 때 군사정부 때만 보면 뭐 큰 희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왜 얘기했잖아요. 저항 세력은 늘 있다고. 지금도 있죠.
늘 있는데,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정부가 근대 국가를 수립할 때 희생이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근대 국가를 수립할 때 희생자가 없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수십만 명,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넘어갔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즉 어디든 군대 국가를 수립하려 하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그대들은 군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인사들이 선한 인간으로 보이나 악인으로 보이나 그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악인으로 보는 이들도 굉장히 많죠. 인구의 그래요. 한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절반 이상은 또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고 같은 한국인이라 해서 다 같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한 인간들이 선인으로 보이나 악인으로 보이나 어떤가요? 전두환이 악인으로 보이나요? 선인으로 보이나요? 박정희가 악인으로 보이나요? 선인으로 보이나요? 그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될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겠지만 역사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하는 인간은 선인이며 저항하는 인간은 악인이다. 그거 당연하죠. 왜 그런가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수립이 달성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절대 빈곤에 시달려야 하며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유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은 근대국가 수립이 달성되기 전까지 이어지니 고통받는 이의 수는 한반도 지역만 한정하더라도 적게는 수천만 명에서 많게는 수억 명이 이르게 된다. 근대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인권이 보장되냐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한반도 지역만 한정하더라도 그래요. 그 수는 고통받는 이들은 근대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한 100년, 200년으로 보면. 한 160명 정도 저항 세력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생겼죠. 그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희생당하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선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누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해서 근대국가를 수립하지 않는 게 정상이었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데.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 중에는 조선 역시 자생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 날조이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죠. 우리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현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할 때 다 수립해야 돼. 찬성을 했으면 희생자가 안 생기죠. 희생자가 생기는 거는 그래요. 근대국가를 죄악시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누가 희생자가 생기길 원해요. 경제를 저항을 하니까 희생자가 생기는 거죠. 그다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근대국가를 누가 수립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수립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립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때는 어땠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었다. 자생적으로 생길 수 없었다.
당시 조선에도 갑신정변 인사들과 같이 근대 국가를 이해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인사들이 있었지만 그 수는 미미했고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사실이잖아요. 조선 왕실이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근대 국가 수립 때문에 미뤘겠죠. 근데 그 근대화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수립하려 했냐는 거예요. 다 반대했지 대부분이.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다. 군대를 현대화하고 그런다고 해서 근대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로등을 설치한다 해서 근대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분이 낮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어떠했던가? 어떠했냐는 거예요. 1894년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조선 왕실은 폭도들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청군을 끌어들였다. 사실이죠. 그때 이제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를 잘 보라는 거예요. 청군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면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적은 누가 되나요? 조선 왕실과 청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죽이려 하잖아요. 동학난을 일으킨 폭도들은 자기들을 몰살시켜 토벌하려 한 청군을 공격하지 않고 척양척열을 외치며 동학난과 동학 폭도들의 관심도 없는 일본군을 선제 공격하여 몰살당했다. 단순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아니라 모자란 인간들이었던 것이다. 그거 잘 알아라는 거예요. 일본군은 동학난을 일으킨 폭도들을 밀란을 일으킨 자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르치는 거죠. 일본군이 먼저 공격해서 그게 저항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일본군이 한국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군에게 몰살당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광군과 청군이 연합군에게 몰살당할 운명이었죠. 일본군이 들어왔죠. 그 산 거예요, 사실은. 밀란을 일으킨 이들 입장에서는 일본군은 사실 구세군이죠. 안 들어왔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청군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동학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선 왕실이 간첩이 있었던 거죠. 그 전봉준이잖아요. 전봉준이 동학 지도자들 선동해서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갑신정변 인사들을 내세워서 개혁하려고 했죠. 그 저러다 한국인들에게 이롭잖아요. 그 만약에 당시 동학 지도자들이 갑신정변 인사들과 연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겠죠. 한국도 메이지 유신과 같이 같은 일이 일어났겠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이 지금 역사를 엉터리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동학난이 근대화 운동이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었지. 물론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 바뀌죠. 1900년대 되면 갑신정변 인사들을 접하고 동학 지도자들이 그때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되는데 더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이용구 같은 이들은 일본이 통치하면서 근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한 100만 명이 이르죠. 1500만 중에서 100만 명이면 작지 않죠. 식민지가 될 때 항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기껏해야 한 10,000명 정도 추산되죠. 100만 명은 조선왕실 몰아내고 일본이 직접 근대화하는 게 낫다고 주장을 하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 패전개혁 10조인가 그거 다 소설로 쓴 거를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주장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단순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아니라 모자란 인간들이었다. 그건 당연하죠. 뭐 자기들을 죽이려 토벌하려 온 청군을 공격하면 그건 맞죠. 근데 그래요. 일본군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국소수 인사를 제외하고 위나 아래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자생적으로 근대국가가 수립될 수 있었겠는가? 보라는 거예요. 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잖아요. 척에 외치며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바뀌지만 위나아래나 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인데 어떻게 자생적으로 생기나요? 갑신정변 인사들은 확실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지만 그 수는 미미하고 괜히 역사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위나아래나 대부분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데 어떻게 근대국가가 수립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갑신정변 인사들을 중심으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날로 커졌지만 당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조선 왕실을 개혁하거나 몰아낼 힘이 없었고 그 사실이잖아요. 실패하죠.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조선이 멸망하기 전까지 취해진 것이 없다. 핵심이 민간기업 설립 허용이잖아요. 허용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기업은 설립한 적이 있죠. 공산당하고 비슷하게 설립한 적이 있잖아요. 조선 왕실이 뭐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정부 현 시대로 보면 공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민간기업 설립 허용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한반도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그건 사실이죠 뭐. 필요한 조치를 본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냐 안 취했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취했냐? 아니 뭐 조선왕실이 취했으면 조선왕실이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취한 바가 없으니까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고종이라는 사람 고종을 중심으로 조선왕실은 근대화가 뭔지를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은 길었죠. 한 1800년대 1876년 잡아도 강화도 조약이 개항 때부터 잡아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한 30년 이상 있었죠. 그래요. 아니 뭐 구사정부는 20년 만에 30년 만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 근대화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제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자. 그럼 인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역사 속에서 한번 그런 조치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대국가 핵심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우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 허용은 1910년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다. 사실이죠 뭐. 고종도 기업을 설립했지만 조선 왕실 소유의 기업이었으니 고종의 시도는 근대화와 무관하다. 공산주의 국가를 고대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대국가와 운영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고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정부 소유의 산업시설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민영화하는 것 역시 근대화 이념에 부합하고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조치가 된다. 그럼 중요한 시점이 또 있었죠.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의 산업시설이 국유화됐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한국이 근대국가가 됐겠냐는 거예요. 정치가는 산업시설을 장악하면 정치하기가 쉬워지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국유화해야 된다 정했지만 이승만만 어떤가요? 이승만하고 미군정이죠. 아니, 한국에는 근대국가가 수립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민영화해야 돼. 그럼 민영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위기가 있었는데 이승만이 되어서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이승만처럼 그런 철저하게 어떤가요?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의식도 없었고 근대국가가 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도 좀 알았던 거죠. 근대국가는 자급자족을 통해 국가를 유지 번영시키고 국민들이 가난을 해결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통해서 유지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는. 그 자급자족 해야 된다.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 식량이 부정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야지. 무슨 산업하냐. 그 대표적인 인사가 김영삼, 김대중, 윤무선 이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는 생산력 강화와 교환을 통해 국가를 유지 번영시키고 국민들이 가난을 해결하는 국가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생산력을 강화하고 또 생산물들의 교환, 그 무역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난을 해결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국가가 근대국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산력 강화와 교환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형성되어야 한다.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죠. 조선왕실은 교통망을 건설할 자금이나 기술이 없었고 시도는 해보지만 안 되죠.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것도 잘 없었고 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 무산되죠. 한반도의 핵심이 되는 교통망, 한반도의 핵심이 되는 교통망, 한국의 핵심이 되는 철도 도로 항구는 통관부와 조선총독부, 오이케 젠스케나 노우지 시타가와와 같은 일본인 기업가에 의해 추진되었다. 사실이잖아요.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교통망 건설은 군사정부의 개성대와 똑같이 실시되었다. 그렇죠. 군사정부도 개성해서 항구도 만들고 뭐 울산 뭐 여수 이런데 포항 이런데 광양도 그러하고 똑같이 실시됐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고속철도 건설하고 교통망 건설과 동시에 교통의 요지에 산업도시를 건설하여 민간기업과 산업을 육성하는 일 역시 근대국가 수립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교통요지에 이제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이와 같은 일을 최초로 실시했고, 맞죠. 대전, 뭐, 다 그렇잖아요. 뭐, 목포, 군산, 부산. 군사정부가 이를 개성하여 실시했다. 군사정부도 그렇게 했죠. 조선총독부에 건설된 도시에는 부산, 대전, 군산, 목포, 훈남 등이 있고, 군사정부에 의해 건설된 도시에는 울산, 창원, 마산, 여수, 광양 등이 있다.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냐 보라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에 있죠. 항구가 있거나 뭐 교통의 요지에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건설됐나요? 생산을 위해 건설된 도시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 군사정부까지는 생산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썼죠. 이런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그 지역 균형 발전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에 왜 심화되었느냐?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세종시를 건설했죠. 국가적 낭비를 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수도권 집중 형상을 막을 수 있고 지방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는 지방이 발전하지 않는다.
무엇이 필요한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대 국가는 가난이나 청빈을 미덕으로 이기는 국가가 아니다. 끝없는 산업 발전으로 부강한 국가, 가난이 없는 국가. 부자들로 넘치는 국가를 건설하는 이를 목표로 삼는 국가가 근대 국가이다. 고대 국가 그랬냐는 거예요. 청빈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뭐.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고대 생각들을 보면 다 그런 게 많죠. 근데 근대 국가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가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해결해야 돼. 문제로 보는 거죠. 청빈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야 열심히 일해. 창의력을 발휘해봐. 필요한 일을 해봐. 돈, 그러면 시장에서 그래요. 큰 보답을 받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국가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의 국가랑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윤리 역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유지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 폐기돼야 될 윤리들이 많은 거죠. 한국에도. 뒤에서 또 다뤄보기로 하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을 끝없이 발전시키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것도 당연하죠 뭐.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에서 농업발전과 더불어 경공업 발전을 추진하여 성공했고 중화학공업, 공업 군수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성공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산업을 육성하더라. 신산업이 육성되더라. 그러면 그곳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계승한 군사정부 역시 경공업 발전을 추진하여 성공했고 중화학공업, 군수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성공했다. 똑같이 하죠 뭐. 나아가 군사정부는 IT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성공하여 한국을 첨단 산업국가로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요. 조선총독부가 여러 가지 도움을 사실은 준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에는 뭐 산업시설과 교통망이 있겠죠. 뭐 그것도 그러하지만 또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계승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죠. 또 그 뭐 박정희와 또 기업가들도 있었겠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 설립 허용. 그래요. 그래야지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을 금지해 놓으면 어떻게 근대국가 수립이 돼요? 제도적으로. 교통망 건설.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죠. 그래요. 도시 건설. 당연하죠.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그래요. 조선총독부가 신산업을 계속 육성하려 했죠, 한반도에. 그래요. 군사정부가 이를 개성해서 신산업을 계속 육성하려 했죠.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 식민지시기 때 살기 좋아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살기 좋아졌지. 그래서 그 역사를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탈을 목적으로 왜 돈을 써요? 뺏어가야지. 왜 교통망 건설하면 자금이 투입되고 기술이 투입돼야 되는데 자기 손해인데 도시 건설도 마찬가지고 신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수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조선 총독부도 뭔가요? 얘기했잖아요.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수탈하기 위해서는 왜 도로를 건설해요? 뺏어가야지. 뺏어가 돈 드는데 도시를 왜 건설해요?
사람을 육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보면 충성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탈 그런 건 없었다. 그럼 뭐가 있었냐?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 그 오히려 매수하려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해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이롭고 선한 일이지만 고도의 간섭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인 인사들이 늘 있기 마련이며 이들은 고도의 간섭적 생각을 현대화하여 저항 세력을 양산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대적한다. 이제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이롭죠. 군사정부 때도 그러하고 식민지 시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외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인사들인 거죠. 그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나요? 그러한 이유로 근대국가 수립함에 있어서 저항 세력을 제압하는 일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병행되죠. 즉 근대국가 수립은 안 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음, 일단 군사정부 때도 있었고 식민지 시기에도 있었고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제압하면서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 제압하지 못하면 근대국가를 수립 못하죠.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니까. 음, 그래요. 식민지 시기도 마찬가지죠. 반대하는 애들 많았잖아요. 양반들 다 반대하고 그런 거 척양척에 외치고. 그거 다 제압하면서 수립한 거잖아요. 장세력은 늘 있기 마련이다. 물론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간의 다툼도 있죠. 미승만 같은 경우는 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지만 어, 또 항일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그건 좀 약간 다른 케이스지만 하여튼 뭐 그걸 빼더라도 예외니까 저항 세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압에 하면서 보통 수립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압에 실패할 경우 근대국가 수립은 후퇴하거나 자초되고 성공하면 근대국가 수립이 달성된다. 그렇죠. 군사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저항 세력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활동 하는 이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사는 육성에서 뭐 하냐? 농업이나 해야지. 농업이나 육성하고 뭐 공업 제품이 필요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육성해 보자. 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죠. 많았다는 거예요. 다 김대중, 김영삼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 제압했나 안 했나요? 제압하면서 한 걸 하는 거예요. 그 제압하는 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효과가 수립이 되니까. 딴 나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딴 나라, 이게 악일까? 미국이 어떻게 수립했지? 잘 보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게 수립했지?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있었죠. 한국도 있었는데, 그게 어쩌라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수립이 안 되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악의 길을 선택한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 수립하지 말라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